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조합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현재 조합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 조합은 법치행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관이 있고, 정관의 하부 규정으로 행정 업무 규정이 있고, 다음에 예산 회계 규정이 있고, 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현재 우리는 조합은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조합 4,000개가 다 지켜져야 될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발생시키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관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관이 만들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합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하고 동의서를 내셨죠. 75% 동의서를 거뒀을 때 이 정관은 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립총회 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금지옥엽으로 이대로 사업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 국회에서 만들죠. 다음에 도시미주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이 만듭니다. 도시미주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장관이 만들어요. 그리고 도시미주환경정비 조례, 시장이 만들죠. 이게 우리 정관은 상위 규정이에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강행 규정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임의 규정은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합부 사정에 맞추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목적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바꿔서 써요. 그래서 모든 조합들이 그 틀에서 지금 현재 정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정관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법이 한 72개 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키면서 사업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에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합해보면 그 280개 법이 얼기절기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토시라도 어글러지면 인가 안 나요. 법은 꼭 지키세요. 만일에 법을 안 지키게 되면 도돌이표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행정 업무 규정이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이라는 조직이 갖춰지고 나면 이 조직에서 사용해야 될 규정이에요. 사무실에 근무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국을 두게 됩니다. 근데 사무국을 두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발 행위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다들 처음 해보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약 180개나 되는 업체를 뽑아야 여러분 집이 완성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또 서류를 수발하고 조합 입장에서 조합은 시행자니까 시행자로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고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조합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을 세모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모졌을까요? 동그라미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동그라미 보여요? 세모져 보여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식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중국식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이 싸우죠. 여기는 이제 미국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그 아래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가 동그라미 원탁회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동그라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 목표를 위해서 조합원들이 합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게 조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합설이 가입을 했는데 그게 동의서가 계약서예요. 대한민국 계약은 16개의 전용 계약이 있어요. 이것을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법에 딱 정해놨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매매죠. 매매, 증여, 소비대차, 임대차, 뭐 이거 전체가 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 설립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의견이 합치가 될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합동행위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여야 될 의무를 지는 구성원의 관계,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에 의해서 이 조합이 준비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조합의 구성도 살펴보면 맨 중앙에 조합장이 있고 이사님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들이 있고 대의원회가 있고 조합원들이 있고 이제 총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 총회. 그렇죠. 총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총회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을 것,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을 것, 우리가 진행하는 지금 정비사고 목적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의 조건에 충돌되지 않으면 우리는 총회에서 무엇이든 결정해요. 그럼 이제 대의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대의회는 총회의 대의기구예요. 국회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총회를 하려고 보면 시간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총회를 개최하죠.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총회를 매번 개최한다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구조환경법 시행령에서는 총회에서 꼭 결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의원에서 결정하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의원에서 합니다. 그럼 이사회는 어떤 기능일까요? 이사회는 이런 회사 조직에서 이사하고 달라요. 흔히들 이사님들이 대의원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오예요. 우리는 동그라미입니다. 원탁회의예요. 그러면 이사회는 심의기구로서 이 조합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들이세요.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란 이 심의기구 의장으로서 총회에서 결정되고 대의원에서 결정되는 것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내가 조합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런 일은 없어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의 축제특별법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 하위 규정으로서의 업무 규정, 그리고 이 업무 규정에서 이제 사무국이 이런 조합장이 역할을 하는 것과 대의원에서 결의되는 것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수발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예산 규정을 좀 보죠. 또 좀 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경영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설명은 앞전에서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조합은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일반 회계 기준에 맞춰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 회계 규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조합에서 총회의 승인 결의를 받은 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기업 일반 회계 기준과 서울시 예산 회계 조례에 맞추어서 돈 집행을 하고 결산을 받아야 돼요. 이 법이 어긋나면 안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업체를 선정할 때 여기는 이제 정비업무 계약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해야 돼요. 먼저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해요. 그러면 현장 설명회란 우리가 특정 업체를 왜 뽑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업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안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제 선정하는 이제 방법도 세 가지로 정해놨죠. 하나는 가격 방식, 하나는 경기 방식, 하나는 적격 심사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현장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없다 보니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가격 입찰 방식이란 이것저것 볼 것 없고 가격만 뽑아놔요. 조달청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조합은 없어 보이네요. 경기 방식이란 이것저것 필요 없고 총회날, 조합원들 앞에서 쇼를 하라요. 그리고 쇼를 해보고 제일 쇼를 잘하는 업체를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적격 심사 방법이란 이 업체가 자격이 있느냐, 일을 해봤느냐, 와서 일할 사람이 있느냐, 또 유사한 실적이 있느냐, 행정적인 처벌은 받은 사실이 없느냐, 또 그러고 나서 가격은 적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배점표를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입찰이 들어오면 이 배점표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그러면 요즘은 모든 조합들이 거의 적격 심사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기구도 정해놨죠. 하나는 총회에서 뽑아야 되고, 하나는 대의원에서 뽑아야 되고, 하나는 조합장이 뽑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업무를 하는 것들,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사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 뽑아라야 조합장이나 이사나 대의원이 못 뽑아요. 반드시 총회를 봐야 돼요. 그 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대의원에서 뽑되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무리하기도 하고 업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합장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절차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든 조합들이 힘들어요. 힘든 이유, 업체를 5천만 원이 넘는데도 슬그머니 뽑아놨다가 이게 감사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영창을 가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사님들 잘 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선거 규정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거 규정에서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옛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단체 단체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이 규정 중에서 조합에서 다들 발췌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전에 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은 이 선거 규정을 모두 서울시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한번 흔들었습니다. 표준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공직선거법을 딱 엎어놨어요. 그래서 공공단체 단체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에 공직선거법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선거 규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서울시 선거규정, 정비사업 선거 규정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조합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사회고, 여기는 대의원회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위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교표를 놓고 이제 공고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 모집하겠습니다. 공고를 내야 돼요. 그냥 임명 못해요. 공고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을 둔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을 해요. 그러고 나면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 1차 모집을 해서 여기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조합장한테 올려요. 그러면 조합장이 이사회와 이사회를 경유해서 다시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선거 계획을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선거 계획을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보내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때부터 후보 등록 등 업무를 진행을 하고 후보 등록, 후보 확정, 선거일 지정, 그러고 나면 이것을 다시 조합장한테 넘겨요. 그러면 조합장이 이걸 받아서 총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말로만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아무 일이 없을 때 조용한 조합에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 2개월 걸려요.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 음마아파트, 거기가 조합장 선출하는데 1년 걸렸어요. 이것 진행하는데. 악유가 발생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음마아파트 멈춰있죠. 음마아파트 멈춰있어요. 멈춰있는 이유, 이거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해서 공정한 선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 등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거 규정이고,
우리 조합에서 어쩌면 이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선거권을 보호하고 투표권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목표였죠.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지금 당 조합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정비계획 변경 관련해서 숨어있는 뜻이 사업비에 대한 고지 의무와 감정평가라는 것이 숨어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보고, 지금 이제 대표 권한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단계가 좀 복잡하죠. 먼저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쭉 일선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뽑아서 동의서를 만든 다음에 동의서를 진구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을 설립하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에서는 각종 영향평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건축 심의를 받아서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업인가를 받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비에 대한 계정을 맞춰서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되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이주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준공, 입주, 이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어서 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비구역 변경을 하려고 해요. 왜?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려고 해요? 이 정비구역 원안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오는 지금 현재 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한테 분명히 이득이 되는데 빼먹은 거 있어요. 이거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변경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정비구역 변경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한 고지 의무가 조합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서 정비 사업비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첫 번째는 정비구역이 결정 고지될 때 이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득이 얼마 돼서 비료율이 얼마이고 분담금 얼마이고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탁상 감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 설립할 때 우리 동의서 5가지 동의서 받았죠. 첫 번째는 건축 면적, 두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비, 세 번째로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자, 네 번째로는 분양자, 다섯 번째 정관, 이 5가지 동의해서 여러분들 동의서 받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때도 계략적인 분담금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도 탁상감정위에서 가르쳐 주죠.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분양 신청 때입니다. 이제 분양 신청 때는 사업인가가 됐어요. 사업인가 후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되면 건축 면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략적으로 분담금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때 감정평가를 다 한 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 분담금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 조합의 경우 이번에 정비구역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정비구역 변경에 관련해서 계략적인 분담금에 대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조합에서 하는데 협력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비, 설계,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 협의 안 받고 가능합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수립된 거 무효예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조합에는 이런 업무가 있다는 정도를 아시면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조합들이 이 가격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몰면 돼요.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감정평가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감정평가. 총전적으로. 네, 총전적으로 2번. 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첫 번째 감정평가 탁상감정 정비구역대 합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인가 받기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국궁회재단 평가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인가 후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를 해요. 네 번째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어서 팔 집에 대한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전평가이고 이게 종후평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평가를 또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할 텐데, 이런 평가를 하지도 않고 우리 동네 가격이 얼마다, 이거 수학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평가에 관련된 것 대비 이제 여러분 분양가를 한번 그래프로 간단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보면, 통상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도 최초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동네 가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부지런히 주판 돌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감정평가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에 우리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또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 가격은 고정이에요. 이 가격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합은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되고 착공을 해서 여기서 입주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정해지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 가격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시장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조합원들에게 발생되는 개발 이익금이에요. 그럼 이 막대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 면적이 이득금이에요. 이걸 국가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가격들이 이런 단계에서 결정이 될 텐데, 내가 감정평가를 하면 더 올릴 수 있다, 놔둘 수 있다, 내가 하면 뭐 이득을 더 늘릴 수 있다, 이건 수학한 거짓말이에요. 법 절차대로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 관련된 것은 조합에서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께 고지하는 가격만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조합에 이제 대표자가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듣고 좀 살짝 놀랬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조합은 법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법에 따라서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법인은 대표가 있으면 이 대표는 우리 조합과 우리 조합이라는 단체의 유임자입니다. 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는 유임자예요. 그러면 유임자는 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합장이 갑자기 이제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공석이 되는 것은 유고와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유고와 거리. 공석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유고란 단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리란 장기를 얘기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면 유고란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이제 유고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째 이제 사망의 경우, 사표의 경우, 해지의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유고가 지금 현재 유고. 현재 유고? 그러면 유고에서 거리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어때요? 있을 수 있죠. 예. 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석이 되면
우리는 정관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직무대행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와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본인 당사자이고 직무대행자는 대리규정을 보면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는 특별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허가된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대행은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가능합니다.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조합장이 없으면 시공사도 못 뽑고 조합장이 없으면 관리처분청회도 안 해요. 인가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없잖아요. 조합은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냥 선택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